퇴직식 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마지막으로 나서는 감회에 젖어 있었죠. 이제 정말 자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내 시간이 시작된다. 그런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꽃다발을 건네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릴 거예요?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나 확인해 봤어요? 축하는커녕 첫마디가 추궁이었습니다. 30년을 버티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런 냉대라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노후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면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라는 핀잔이 따라왔습니다. 신문을 보면 그런 것만 읽고 앉아 있네요. TV를 켜면 하루 종일 TV만 볼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밥을 차려달라고 하면 이제 퇴직했으니까 당신이 해요. 설거지를 해달라고 하면 손목이 아프니까 당신이 하세요. 모든 일을 제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툴게 집안일을 하면 잔소리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해요.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해요? 매번 갈등이 일어났고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건 아내가 친구들과 만날 때였습니다. 등산, 여행, 카페 모임. 한 번도 저를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조심스레 물었더니 남자들끼리 따로 만나세요. 우리 모임에 왜 끼려고 해요?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지 않는 무용지물, 집에서 밥이나 축 내는 골칫덩어리였던 거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소중한 건 제가 벌어다 주던 돈뿐이었다는 잔혹한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려고 기타를 꺼내 들었더니 나이 먹고 무슨 기타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낚시를 가겠다고 하니 돈 없는데 뭔 낚시냐고 막았습니다. 책을 읽으면 책만 읽고 있으니까 답답해 보인다고 구박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이 트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30년을 바쳐 얻은 게 고작 이런 대우인가? 나는 정말로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 된 건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그려왔는데 현실은 매일매일이 굴욕과 모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퇴직 후 2달이 지나자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긴장해야 했어요. 아내의 기분을 살피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죠. 아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 이게 청소예요? 라며 다시 하라고 했고, 빨래를 개면 이런 식으로 개는 게 어디 있어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장을 보고 와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계획성이 없어요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점심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퇴직했으니까. 당신이 해요라고 하면서도 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혼자만 챙기네요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뭘 해도 잘못이고 안 해도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제 연금 통장을 가져가더니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담뱃값과 커피값으로도 부족한 돈이었어요. 더 필요하면 알바라도 구하세요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한 달 더 지나자 저는 정말로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7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경비원이나 청소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들었어요. 하지만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대부분 거절당했고 몇 군데서는 면접도 못 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러게 젊을 때 뭐 했어요?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해봤자 누가 들어줄 줄 알아요? 위로는커녕 매몰찬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대화를 해봅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화? 뭔 대화요? 당신이 돈도 못 벌어오면서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 상대도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30년을 성실히 일해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또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할 일 없으면 밖에 좀 나가 있어요. 친구들 오는데 눈치 보기 싫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도 없었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퇴직 후 석 달째 되던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동창회에 간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아내가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남편이 퇴직하면 다들 뭔가 하나씩은 한다더라고요. 취미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집 남편은 뭐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벌어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하면서 사는데 당신만 놀고 먹으려고 해요? 정말 한심해요. 그리고는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우리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요. 그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없어져야 할까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숙취 때문인지 더욱 짜증이 심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을 떠다 주려고 했더니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
몸물을 떠줘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밥을 차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당신이 해요. 나는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툴게 라면을 끓여드렸더니 이런 걸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라며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40년을 참아온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만족할 거야? 아내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족? 웃기네요. 돈도 못 벌어오는 사람이 무슨 만족을 바라요? 그냥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없어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로 없어지든지. 아내는 진심으로 제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없었습니다. 아마 또 친구들을 만나러 간 모양이었어요. 텅 빈 집에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퇴직 후 4달째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 손자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저는 그날만큼은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내도 가족들 앞에서는 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내는 가족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망신주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연금만 축내고 있어.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 먹으면서 나한테 의존만 하고 있다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그런 말씀은 이라고 하려 했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너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집만 되는 사람이랑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식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깎아내리다니. 손자는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저를 바라봤고 딸과 사위는 어색해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힘드실 텐데. 갑자기 퇴직하시면 적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적응? 몇 달을 더 적응해야 해?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만 놀고 먹으려고 해.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 그때 손자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나세요? 아내는 손자에게까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해서 그래. 할아버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손자 앞에서까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다니. 제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세요. 아버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지만 아내는 딸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넌 뭘 알아? 매일 이 사람 뒷바라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낫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딸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그럼 저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인가요? 40년을 바쳐 살아온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정말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이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 손자 앞에서까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불린 그 순간이 저의 마지막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당한 모욕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40년을 바쳐 살아온 결과가 이런 대우라면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그동안의 모든 모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모든 재산의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집값, 예금, 주식, 보험.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성실히 모은 재산이었죠. 그런데 그 재산으로 제가 받는 대우가 이런 거라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는 법적 준비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변호사는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부인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아내가 한 모든 말들을 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쓸모없는 사람, 집만 되는 사람.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준비였습니다. 저는 몰래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해 보니 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 몰래 계약금도 준비해뒀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방심할 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순간을 노렸어요. 마침 다음 주가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고 저에게는 돈만 달라고 했죠. 생일 선물비 좀 주세요. 친구들이랑 고급 레스토랑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웃으며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내의 생일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집을 떠난 후일 거라고. 그 며칠 동안 저는 아내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갑자기 변한 제 모습에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저를 우습게 보고 있으니까. 요즘 왜 이렇게 순해졌어요? 드디어 정신 차렸나? 아내의 비아냥거리는 말에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내가 얼마나 당황할지 보자. 그동안 나를 짓밟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생일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혼 서류, 새로운 주소지, 통장, 신분증.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아내가 잠든 사이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몇 가지 개인용품 뿐이었죠. 아내의 생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끓였습니다. 아내는 기분 좋게 친구들과의 약속 준비를 했어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올 테니까 먼저 주무세요. 아내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내는 대충 손을 흔들며 나갔어요. 그것이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짐을 들고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마지막에 받은 대우를 잊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재산은 법정에서 만나 정리하죠. 집을 나서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원룸의 짐을 풀면서도 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가서 제가 남긴 이혼 서류를 봤을 텐데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긴장이 되었습니다. 밤 11시쯤 드디어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집에 들어와요.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이혼 서류 보셨죠?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미쳤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받은 대우를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아내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울먹이며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혼자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40년 동안 아내에게 의존해서 살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밥을 해먹는 것부터 빨래, 청소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컵라면으로 버텼어요. 밥을 하려고 해도 물 조절이 안 되어서 죽이 되거나 서리거나 했습니다. 빨래도 색깔별로 분리하지 않아서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물들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아보고 유튜브로 집안일하는 법을 배웠어요. 67세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월세, 관리비, 식비, 공과금. 계산해 보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67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대부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9,000원. 첫 출근 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코드 찍는 법도 헷갈리고 계산기 사용법도 어려웠어요. 젊은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런 일 처음이죠? 좀 더 빨리 배우셔야 할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야간 근무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기도 했지만 그것도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 나이에 밤에 일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건강 챙겨가면서 해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힘들지만 제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삶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협상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아내가 몰래 빼돌린 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비밀 계좌에 저축해 둔 거였어요. 제가 연금으로 생활비를 드릴 때마다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측에서 재산 분할을 5,050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미 부인이 가져간 돈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64 정도로 불리합니다. 두 번째 충격은 더 컸습니다. 아내가 저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엄마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갑자기 집을 나간 것도 정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이혼의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고 정신병자로 몰고 가려는 거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댁 부인이 그러던데 이번 일이 다 아저씨 책임이라고. 술 문제도 있고 폭력도 있었다고. 저는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아내에게 손가락 하나 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었어요. 세 번째 충격은 아내가 제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야, 내 아내한테서 전화 왔는데 내가 요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 무슨 일이야? 아내는 제 인간관계까지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런 악랄한 방법을 쓰는 사람과 40년을 살았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작 떠났어야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검진을 받았고 술 문제나 폭력 등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들을 확보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그동안 몰래 녹음해둔 아내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요. 쓸모없는 사람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부인 측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법정 다툼이 시작되자 아내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결국 법원에서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5,545로 제가 조금 더 가져가게 되었고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판정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1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보다 자유로운 삶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번 돈과 연금, 그리고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자존감이 회복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취미들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출사를 다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키우고 있어요. 특히 합창단 활동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는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무료급식소에서 일손을 돕고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내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감사의 말을 이렇게 자주 듣게 될 줄이야.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딸과 손자가 가끔 제 원룸에 놀러 오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워졌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진짜 할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훨씬 밝아 보여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조용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밤늦게 혼자 집에 돌아올 때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을 켤 때면 순간적으로 쓸쓸함이 밀려와요. 하지만 그런 고독조차 이제는 소중합니다. 제가 선택한 고독이니까요. 가끔 아내 소식을 듣습니다.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후회한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니까요. 예전 동료들을 만날 때면 모두들 놀랍니다. 너 정말 많이 밝아졌다. 뭔가 다르네.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솔직하고 자유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예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제가 40년을 참고 살았던 이유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해요. 일방적인 희생과 모멸은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아가자. 그리고 그 다짐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